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강석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25의 그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6.25 전쟁이 종전이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정전이죠.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과 어떤 관계로 이어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인한 하나의 이게 결과물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요. 이 조약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신동춘 박사님께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25가 끝나면서 그 휴전협정이 53년 7월 27일 날 됐는데, 사실 이 휴전협정의 조인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6.25가 끝나고 미군이 다시 철수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북한 또 소련이 연합해서 다시 오면은 또 격퇴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당시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예,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할 당시에는 거냐. 한국이 전혀 예. 그 방위 능력이 전혀 없었죠. 방위 능력이 없었죠. 예. 없었죠. 거의 백지 상태였겠죠. 예, 그때 그 6.25 때 장군들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사관학교나 이런 것도 없고 급속히 그 국군 양성소 이런 데서 단기적으로 된 분들이 뭐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 그 초급 장교들이 바로 계급을 달아야 또 지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장군 계급 붙여서 30대 초반에 뭐 정일권 씨, 백선엽 씨 다 30대 초반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고, 우리는 그만큼 어떤 전쟁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유통일국민연합은 우리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통해서 북한 동포를 해방을 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사의 우뚝 그 통일된 국가로 서는데 우리 지혜와 행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52년에 변형태 의무부 장관이 한 얘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는 것은 일본인이 다시 한국을 병합해도 좋다는 신호를 알고 싶다. 변형태 장관은 또 이게 오히려 공산주의 침략을 운운한 게 아니라 일본이 다시 침략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또 꺼냈네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얘기하기가 좋겠네요. 어쨌든 명분이 52년 10월 17일 날 에치슨 장관을 만난 변형태 장관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강한 얘기를 했죠. 그걸 이제 우리 강석진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미국에 대한 우리의 확고 부동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과 1945년 한반도 양분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2번씩이나 미국에 의하여 배신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전쟁 재개에 대한 아무런 방비책이 없는 정전협정문이란 한국에 대한 사형 집행영장에 불과합니다. 이 상당히 아주 다급하고 위기감을 느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볼 때는 굉장히 독설입니다. 독설. 두 가지의 독설이 있는데, 여기 하나는 배신당했다는 것이죠.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 뭐 조선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확립하면서 한일 합방으로 이어졌는데, 물론 미국이 이제 일본의 한반도 지배권을 사실상 승인한 가즈라 테프타 밀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5년 38선을 소련과 나눠 가졌다. 이게 이제 두 번 배신이라는데, 이게 미국이 배신했다기보다는 국제 정치의 산물이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당시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적인 발언으로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설을 했던 거 보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독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형 집행영장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쉽게 쓸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로 죽음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뭐 나가 자빠지는 배째라 하는 그런 식의 발언입니다.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54년 8월 8일 조약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되면 사실상 뭐 승인이 된 거거든요. 가조인 후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다 보고 했는데 이대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예언이 되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자유와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예, 북한은 뭡니까? 북한은 기아와 압제에 시달렸고 대한민국은 뭐 자유진영의 원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자주적인 그 경제적인 발전으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 10대국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언적으로 다 나와 있어.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이다. 이 당시 우리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80몇 달러. 그럼 근데 뭐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3만 이룩하지 불,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이 다 뭐냐면 우리가 경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한미 방위 그런 그 조약에 근거해서 안보가 튼튼히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런 또 성과물을 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만일 뭐 미군이 주둔을 안 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방위비를 다 혼자서 감내야 되는데 전쟁 후에 잿더미가 된 남한이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여기 이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53년 10월 1일 날 워싱턴 DC에서 이제 양국의 외무장관 하에 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4년 11월 18일 날 정식 발효가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상호 방위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양국이 서로 동맹으로서 위기 시에 서로를 돕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여기 지금 한 가지 좀 강조할 게 있어요. 미국이 현재 그 여러 국가의 동맹 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집단 안보 체제가 있어요. 나토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나토의 일원국이죠. 근데 나토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어요. 나토가 한 20개국 되나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다른 회원국이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미국도 자동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토와 그의 동맹 국가들로 나뉩니다. 나토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집단 안보가 아닌 개별적인 국가는 소위 비나토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과 단독으로 양자 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변형태 장관, 덜레스 장관이 조인하는 장면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뭐 조약 전문 이런 것은 나중에 참고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그 서로의 동맹 의식을 가지고 어떤 잠재적인 침략자가 외부에서 무력 공격을 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공동 방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위 조약을 지키겠다 하고 전면 철수한 게 아니라 미 주둔 8군인가를 그냥 주둔시키고 철군했죠 나머지. 그렇죠. 그게 우리로서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방위 조약이 됐는데 상호 방위 조약이 다시 철군했다 다시 들어올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 90몇 년까지 우리는 사실 그 미군이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방위비를 부담을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워낙 세계 경찰 국가를 하다 보니까 방위비 부담이 크니까 요즘에 이제 방위비 협상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돼 있는데 오랫동안 사실은 미국이 그냥 거의 자기 돈으로 우리 주둔비를 다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 배경 및 과정. 이승만 대통령 건국 초부터 미국과 방위조약 체결을 이미 희망했었어요. 건국 초는 언제예요? 뭐 1948년 때부터죠. 해방되고. 예, 해방되고 이미 이제 미국이 강대한 걸 아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의 승리국이니까 미국하고 뭐 맺지 않으면 이게 안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49년 5월달에 나토와 유사한 태평양 조약기구, 이거 뭐 패시픽 팩트라고 하는데, 이 구성하자는 제안과 함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또 미 대통령의 한국 방어 공개 선언 등도 미국에 이미 제안을 했었어요. 1949년 5월달에. 그럼 이제 미국은 이 당시 거기에 대한 그 필요성을 못 느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H9 뭐를 하는 마당에 이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간청이 들어왔겠습니까? 예. 어쨌든 미국은 필리핀, 일본과 방위 조약을 맺었고 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하고는 엔저스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공동 3자 간의 조약이죠. 53년에 이 대통령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고 요구를 했지만 미국 측이 불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입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본 우리 H9에서 입장이 미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이 또 전쟁을 했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미국은 어쨌든 전쟁을 해도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보입니다. 사실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보면은 미국이 사상자 수가 제일 적어요. 대표적으로 소련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 미군의 사상자 수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인해 전술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고. 중공군이 한 80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요? 6.25 전쟁 때. 아, 그래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그건 뭐 비율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대통령이 또 아까도 그건을 했는데 53년 6월 18일 날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충격요법으로 미국을 압박을 했어요. 방공포로가 이게 사실 북한군 아닙니까? 북한군 중에서 하는데 이거를 해버리니까 이 뭐 그러니까 미국이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서명하도록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네. 이게 그런 전략으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응할 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교적으로는 그렇게 나이스한 방법이 아닌데 지금 생존 앞에서 나이스한 방법 찾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휴전협정 체결이 곧 사형 집행의 영장이다 라는 말들. 상호 방위 조약 없이 휴전협정만 체결할 경우에는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죠. 예, 나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하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버레디 작전은 여기서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한미 동맹 없이 휴전 없다는 이승만의 대미 필사투쟁이에요. 필사투쟁.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동맹을 거부했어요. 한국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이승만 제거 작전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 당시에 살벌한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이승만은 배째라 죽여라. 야, 우리는 안 되겠다. 불통의 영감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것이 이제 6.25 전쟁 중이던 53년 5월 유엔군 사령부가 극비리에 수립한 작전 계획이에요. 이것은 중공군 격파 작전이 아닙니다. 우방인 이승만 대통령을 뭐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키고 이 대통령을 뭐 죽이기보다는 감금하는 작전이 사실상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의 피눈물 나는 대미 투쟁과 파국 직전의 한미 갈등 끝에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이게 파장이 너무 크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실행을 못했죠. 결국. 이런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항전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 결사항전을 할 사람이 있어요? 미국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인들이 많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델러스 그 국무장관인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버드에서 그 박사학위 공부할 때 같은 뭐 클래스메이트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 뭐 5년 동안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또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했잖아. 하와이하고 본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워싱턴에서도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애교의 신이라고 했어요. 애교의 신이라고. 누가 신이라는 말을 감히 붙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도로 이 능수능란한 거예요. 상황 대처. 자, 유학할 당시에 또 예. 그 메가더도 그 당시 또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메가더도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까? 메가더가 결국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출한 거 아닙니까? 결국 대한민국. 자, 그러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죠. 주한미군 주둔이 아무런 뭐 양국의 조약도 없이 하면은 불법 주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이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에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했죠. 자, 휴전 이후 6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약간 전면전은 안 일어났죠. 국지전은 일어날 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전쟁을 방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또 태평양 동맹이 형성되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또 공산주의 팽창을 저질했고요. 북한의 전면적 도발에 대한 억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안보 차원의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산업화 성공의 배경이 됐고 한강의 기적과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된 번영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역사가 증명하죠. 그래서 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체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시민의식 등 시민의식의 계몽적 역할을 하는데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오래된 얘기를 하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한 한미 동맹이 현재 어떤 상태와고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미 동맹이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강대지면서 우리나라 정치 세력의 친북 친중 성향의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한미 동맹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아주 고조되고 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산불 정책이에요. 산불 정책. 자, 산불 정책은 언제 나왔죠? 2017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질문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산불 정책을 했다고 이제 중국 측이 오히려 얘기를 한 건데 산불 정책은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 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또 사드의 추가 배치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겠다. 하나 3가지를 했어요. 이거는 종전의 한미 동맹으로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온 것에 대한 중대한 변화이며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 안보에 대한 권리와 어떤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하고 같은 말이네 이게. 자, 그러면 미국하고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또 종전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한 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갑자기 중국을 우리의 동맹으로 하겠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의 상황이 뭐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중국을 자유무역 체제에다가 편입을 해서 WTO에 가입을 시켜준 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중국의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면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결국은 중국을 약화시키는 그 세계 공사나 야욕을 꺾는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1차 된 것이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전쟁이 지금 1월 15일 날 조인이 됐는데 지금 뭐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으로써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중국이 미국을 공격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은 공화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중국을 이렇게 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미국 여론에 일치된 여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홍콩 보안법 있잖아요. 일국 양제를 일국 일체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홍콩이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50년 동안은 50년이 얼마야? 2047년까지 자본주의 체제를 홍콩이 유지하겠다는 협약을 중국, 영국, 홍콩 3자 간의 협약을 맺었어요. 3자 간의 협약을 맺었는데 이걸 이번에 깬 거예요. 깬 거는 도저히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홍콩에 부여한 여러 가지 특혜를 무역상의 특혜나 여러 가지 금융상의 문제를 다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화해를 사용하지 말라 하는 얘기. 또 미국이 중국이 공제학원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다 금지시키겠다. 유학생도 이제 금지시키겠다. 중국에서 이래 버리니까 미국 중국이 지금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또 인종 갈등에 의해서 초유 사태가 지금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배후에도 뭐 중국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당신들 선택을 해야 될 지금 타이밍이 왔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하라. 이렇게 지금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양다리를 걸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점점 그런 상황이 더 많은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당면 문제입니다. 그 며칠 전에 시진핑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먼저 해갖고 그래요? 한국 방문을 금년 중에 하도록 하겠다 하고 전화를 줬다는 거예요. 줬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또 무슨 카드를 들고 나왔냐면은 대한민국을 G7 회의에 G7 초청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을 갖다가 견제하는 견제구를 일종에 날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참 어느 쪽에 서야 될지 지금 아주 이게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참 좀 걱정되는 면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뒤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안미 경미라는 거. 지금은 이제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뭐 그것도 뭐 거의 중국에 막 경도가 됐는데, 그러면 중국과 미국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냐,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의 포위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입니다. 일본부터 쭉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인도까지 해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이에요. 여기에 한국이 파트너십에 들어와라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 눈치 보는 거죠. 최근에 또 이 경제적인 협력체,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도 들어와라. 그러면 중국을 떠난 기업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면은 미국이 다 상품을 사주겠다. 그렇게 소위 이제 그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관련된 많은 국가들을 중국에서부터 분리시키겠다. 우선 미국 기업부터 마찬가지로. 그래서 새로운 이제 미국의 강화된 동맹 개념을 해서 여기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불이익 간다 하는 것을 명백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네요. 뭐 기존이 돼 있지만 중국이 너무 도전을 하니까 기존의 동맹을 더욱이 확대 강화해서 중국이 크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아직도 참가하지 않았고, 또 지금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뭐 아직은 초창기입니다만 아직도 애면하고 있고, 대신에 중국이 포함된 RCEP라는 데는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미국 네트워크는 11개국, 여기 우리 동아시아 지역만 주로 보면은 11개국 44조 달러에 되는 그런 큰 경제 규모고, 중국은 거기 이제 이쪽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이런 친중 국가들 12개국을 합치면
19조 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2배가 넘죠. 이게 미국은 11개국만 카운트를 해도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야, 우리 이제 그 약간 이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우리 주권 국가인데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미국이 자존심도 상하고 뭐 줄라고 많이 그동안에 협의도 많이 해왔는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금 그거는 전시 작전권 적산 통제권 전환은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사실상 현재로서는 지금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내세운 그 명분이 한국이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자체적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과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군 사령관이 최고 사령관으로 지휘권을 갖는데 미국이나 동맹이 거기에 숙이고 들어와가지고 지휘 체계에 복종을 해서 전쟁을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다 다국적권을 움직입니까? 미국이 움직이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최근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 사령부가 되고 또 유엔군 사령관을 다 겸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을 다 겸하다 보니까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유엔군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어떤 장치를 했냐면 유엔군 사령부를 좀 더 다국적화시키는 거예요. 미국 편중에서 벗어나서 부사령관은 캐나다 사람, 뭐 어디는 어느 나라 사람 해서 이게 한국이 뭐 어떻게 해도 이것은 유엔이 다국적 군대니까 뭐 한국이 어떻게 자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전협정, 휴전협정 자체가 이쪽에 이 사인한 데가 유엔군 사령부예요.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자권 반환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네. 오히려 우리로서 또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을 유지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25 전쟁 같은 게 다시 재발된다 하면은 이 다국적군, 유엔군 사령부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유엔군 사의 다국적 군대가.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이 있어요. 방위비 분담이 요새 굉장히 시끄럽죠. 미국이 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이거는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건 아니고 많은 나라한테 GDP의 2%를 부담해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예요. 미국이 너무 경찰 국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최강국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공정하게 분담을 하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91년부터만 주한미군 방위비의 일부를 부담해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방위비 분담의 쟁점은 오케이. 네. 이 분담액을 증액하는 문제, 분담을 결정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동맹국 간의 호혜적 협력으로 해서 서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자, 유엔군 사령부 문제는 아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에 있었는데 이게 한국으로 옮겼어요. 그 이제 강화한 거네요. 예, 강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 해체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있는 한은 유엔군 사령부는 없어지지 않고 유엔군 사령부는 있는 한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하기에는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유엔군의 그 역할이 북한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중국을 더 견제하는 하나의 그 방위군으로 군사적인 그 하나의 그 방어 시스템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그 문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이제 동맹에 대한 배신의 문제, 또 새로운 세력이 우리를 또 잘 막아줄 거냐 하는 그 의구심,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해안을 가지고 세계 공산주의 세력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미국밖에 없다고 미국하고 연합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